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기로 했다가 깨졌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어이없는 난친 어머니와 남친 때문이었어요. 정말 황당한 건 남친 어머니지만 남친도 알고 보니 참 만만치 않은 인간이더군요. 그런 본색을 빨리 보여준 덕에 결혼까지 안 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인간들하고 엮여서 살았을 거 생각하면 정말 열받거든요. 제가 돈 못 번다고 자기들 멋대로 믿어버리고는 저한테 돈 가지고 갑질하려거든 정말 짜증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와 남친은 테니스 모임에서 만났다가 사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어느새 마음이 깊어져 결혼도 생각하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남친이 정규직으로 취직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결혼을 해도 2년 정도는 더 있다가 하려고 했어요.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했고 제가 하는 일은 전문 분야 일이라서 다른 팀보다 자기 능력이 더 우선시 됐는데요. 자랑이 아니고 제가 일을 좀 하는 편이라서 승진도 빨랐고 그 덕에 회사를 차려 나가시는 이사님 눈에 띄어서 팀장을 달고 이사님 회사로 이직하게 됐어요. 그러니 월급이 남편보다 훨씬 많았고 자금 상태도 안정적이었죠. 저는 아쉬울 게 없었지만 남편이 준비가 덜 돼서 결혼을 미루고 기다리고 있을 즈음에 저는 다른 곳에서도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고민 끝에 퇴직 후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물론 전에 다니던 회사 일도 제가 하고요. 수입도 늘고 매일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돼서 어느 정도는 제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거였어요. 이제 6주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검진 받으러 꼬박꼬박 오시고 당분간은 좀 안정을 취하셔야겠어요. 빈혈도 좀 있고요. 음식도 잘 드시고 잘 주무셔야 돼요.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남친한테 알려야 했어요. 저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남친도 처음에는 난감해하더니 며칠을 고민 끝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기왕 이렇게 된 거 결혼 좀 앞당기자. 어차피 결혼할 거였으니 지금 한다고 뭐 크게 달라지겠어? 그래도 괜찮겠어? 아직 준비 많이 안 됐다고 했잖아. 어쩔 수 없지. 결혼 안 하고 애 낳는 거 남 보기 좀 그렇잖아. 나중에 올 아이가 좀 빨리 왔나 보다 생각하지 뭐. 표정은 떨떠름했지만 그래도 아이를 생각해주는 남친이 고마워 저도 그러자고 했고 양쪽 집에 인사부터 드렸죠. 남친 어머니가 아무리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당겼다고 해도 가질 거는 다 갖췄으면 좋겠다고 해서 상견례도 정식으로 했죠. 저는 입덧 때문에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미식거려서 너무 힘들었지만 중간중간 화장실을 다녀오며 견뎠어요. 저는 일을 받아서 하는 회사들에 양해를 구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럴 만큼 임신 초기에 제 몸 상태가 좋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회사들은 제 사정을 잘 이해해 주었고 하고 있던 것들만 정리해서 넘기고 나중에 다시 연락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마냥 손 놓고 있으면 나중에 따라잡기 힘들 것 같아서 제 분야의 전문 서적도 읽고 몸이 좀 괜찮을 때에는 일어나 모니터 앞에서 조금씩 작업도 하곤 했어요. 당시 저와 남친은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남친은 그런 저를 볼 때마다 좀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야, 잘 쉬라고 했다며. 그래서 일도 당분간 안 한다며. 뭘 하겠다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냐? 그러다 애 잘못되면 어쩌려고. 이 정도는 괜찮아.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려니 이상하기도 하고. 나중에 뒤처져서 못 따라갈까봐 걱정도 돼서 그래. 내가 잘 조절해서 할게. 라고 하자 남친은 화장실로 가며 작게 궁시렁대더군요. 아, 그럴 거면 일을 그만두지 말든지. 몸이 안 좋네 어쩌네 호들갑은 다 떨어놓고 저러고 있는 건 또 뭐야? 뭐? 잘 안 들리는데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니야. 아무 말 안 했어. 됐어. 사실 제가 남친이 한 말 다 들었는데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속으로 저런 생각을 하며 짜증을 내고 있다는 게 놀랍기도 했고 조금 상처가 되기도 했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전부 제 책임인 것처럼 못마땅해 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긴 했지만 그때마다 저는 남친이 없는 돈에 결혼까지 해야 해서 예민해진 거다 하며 이해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하나만 하려고 해도 날카롭게 굴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아이 가진 것 때문에 결혼도 일찍 하게 됐고 제 일도 쉬는데 제가 멋대로 굴어서 짜증난다는 식이었어요. 그게 저는 많이 섭섭했지만 이 시기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고요. 남친도 남친이었지만 남친 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마냥 놀기만 한다는 걸 꽤나 불편해했어요. 너는 정말 아무 일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안 좋은 거야? 물론 태교도 좋지만 요즘 웬만한 여자들 임신 초기에도 회사 다니고 할 거 다 하며 지내잖아. 너는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게 아닌가 싶다. 솔직히 한푼이 아쉬운 때 아니니? 어머니, 돈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동안 제가 일해서 모아놓은 것도 있고 제가 얼마 전까지 하던 일들도 아직 정산 안 된 게 있어서 정산 받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 안정돼서 다시 일할 수 있고요. 그러자 남친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네가 집에서 깨작거리며 일한 걸로 벌면 얼마나 벌었다고 그래? 아무튼 그래도 돈 들어올 게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구나. 그거 믿고 너무 돈 펑펑 쓰지는 말고 너도 곧 가정주부가 될 사람이니 돈 규모 있게 잘 써. 알았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묘하게 저를 무시하는 말투라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이 시기를 잘 넘기고 제 일을 잘 하게 되면 저를 보는 눈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죠. 엄마는 제 몸보신을 위해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먹는 것도 하나하나 챙겨주시느라 매일 들르셨는데 남친 어머니는 결혼하기 전부터 잔소리만 하는 걸 보고 이래서 시댁과 친정이 크게 차이가 있구나 정말 실감했고요. 아무튼 저는 정산 받아야 할 돈을 다 받았고 그러면서도 임신 5개월에 접어들어 안정적이 됐어요. 그러던 중에 해외에 사는 언니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언니는 5년 전 결혼을 했는데 그동안 아이가 없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랬기에 저희 가족은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언니도 저처럼 임신 초기를 아주 힘들게 보내고 있다며 형부가 엄마한테 좀 와주실 수 없냐고 정중히 전화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가 엄마. 언니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엄마 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너도 아이 가져서 힘든데 내가 미영이한테 가버리면 미정이 너는 어떡하니? 엄마 나 이제 괜찮잖아. 병원에서도 이제 안정돼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댔어. 가서 계속 있는 거 아니고 2-3달 있다 올 건데 뭐 어때? 걱정 말고 다녀와. 그렇게 엄마가 언니한테 가게 되었는데 형부랑 전화가 오가면서 아빠도 같이 가시기로 했다더라고요. 들어보니 그동안 언니가 형부랑 계속 엄마 아빠를 초대하고 싶었는데 두 분 다 한사코 거절하셔서 모시지 못했는데 이 기회에 아빠도 해외 공연도 하며 같이 지냈으면 한다는 거였어요. 형부는 항상 자기 부모님 못지않게 저희 엄마 아빠까지 세심하게 잘 챙겨줬는데 이 기회에 아빠도 모시고 여기저기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니 제가 다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 가 있는 동안 매달 용돈을 더 보내드리겠다고 했어요. 지금도 조금씩 두 분 용돈을 드리고 있었지만 해외에 가 계시니 마음 편하게 사고 싶은 거 사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라고요. 두 분은 노후 준비를 잘 하셔서 딱히 제가 드리는 돈이 큰 보탬이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또 앞으로 태어날 조카 때문에 두 분이 가시는 건데 엄마가 언니랑 쇼핑 한 번이라도 더 가고 세계에 도움이 되는 걸 사게 되면 저도 이모노를 타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남친한테 전했어요. 그런데 남친 반응이 아주 의외였어요.
왜 돈을 보내야 되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니네 부모님은 너한테 돈까지 받아야 할 정도야? 독일에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걸 왜 네가 돈을 매달 보내야 되는 건데? 그럴 돈 있으면 우리 결혼 자금에 보태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결혼하는 데에 들어갈 건 이미 따로 떼어놨어. 어차피 매달 드리던 거에서 조금 더 보내겠다는 건데 뭘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내가 언제 찬영 씨 돈 달래? 내 돈으로 보낸다는데 뭐 그렇게 화를 내? 그럼 나 모르게 하지. 뭐 타로 말은 해서 사람 열받게 하냐? 그래도 같이 살고 곧 결혼할 사이니 말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한 거야. 내가 뭐 잘못했어? 야, 그럼 우리 살궁리 안 하고 자기네 부모님한테 돈 챙겨주겠다는데 누가 좋다고 하겠냐? 나는 지금 혼자 돈 벌어서 이걸 다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터질 지경인데 이래도 되는 거야? 예의라고 생각해서 말을 했다고? 진짜 네가 예의를 지키고 나를 배려했으면 그런 돈은 안 써야 되는 게 맞지? 그리고 돈 보내도 되냐 상의하는 것도 아니고 보낸다고 통보하는 거잖아. 내 돈 벌어 내가 드리는 건데 그걸 왜 차장 씨 허락을 받아? 그건 아니지. 그리고 무슨 머릿속이 터지긴. 찬영 씨도 내가 번다니까 그거 믿고 결혼하자는 것도 있잖아. 근데 네가 지금 못 벌고 이렇게 들어앉아 있잖아. 그러니 재정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내가 차질이 안 생겼다고 전에도 말했지. 나 정선 들어올 거 다 들어와서 그동안 빵꾸난 거 없고 한 달 있으면 출산할 때까지 다시 일할 거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데 왜 자꾸 그래? 내가 이렇게 잠시라도 쉬는 게 싫은 거 아니야? 그럼 좋겠냐? 요새 어떤 여자들이 임신 핑계대고 이렇게 몇 달씩 쉬냐? 지금 어느 시대 얘기를 하는 거야? 요즘은 임신 육아에 사회 전체가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 내가 몇 달씩 쉬어서 우리 굶어 죽었어? 쓸 걸 못 썼어? 말해봐. 사실 남친보다 제가 버는 게 훨씬 많다 보니 제가 얼마간 일을 안 한다고 해도 티가 날 일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둘 다 서로 얼마 버는지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고 저는 남친의 회사 규모나 사회 연차를 생각해서 대략 짐작하고 있었죠. 남친도 언젠가 제가 예상한 만큼의 연봉이라고 말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프리랜서이다 보니 남친이 가늠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무 잘 번다고 하면 기죽을까봐 남친하고 비슷하게 번다고만 말해두었고 공동 생활비를 내는 것 외에는 서로의 경제 사정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썼어요. 남친이 아무리 제 벌이를 정확히 모른다고 해도 제가 석 달간 쉬면서 돈 걱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자기보다는 많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지 않나요? 게다가 두 사람의 아이를 위해서 제가 안정을 취한 거지 저조차고 무작정 집에서 논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자면 정말 집에서 태평하게 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바로 저예요. 저는 뭐라도 하는 걸 좋아하지 마냥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남친과 남친 어머니는 제가 벌지 못해서 손해를 입힐까봐 굉장히 날카로워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 말라고 여러 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말을 믿지 못하고 난리를 친 거였고요. 남친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날에도 계속 불평을 했어요. 아니, 딱 봐도 집에서 모니터 보며 마우스나 깨작거려서 일 넘기는 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구만. 뭐 얼마나 번다고. 독일 잘 사는 처형내 가는 부모님한테 돈을 드린다고 해. 그거 드릴 만큼은 버니까 걱정 말라니까. 왜 자꾸 그래? 됐거든. 야, 나 네가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서두르지도 않았어. 나는 지금 생활비에 혼수자금에 대출받은 것까지 빠듯하게 돌아가서 피곤해 죽겠는데 너는 집에서 노닥거리며 그깟 거 벌어놓고 그걸 또 니네 부모님한테 다 드린다고? 앞으로 태어날 애 어떻게 먹여 살릴지는 생각 안 하냐? 내가 왜 내 자식 먹고 사는 걸 생각 안 하겠어? 그거 다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 그만하라고. 아니, 안 되겠어. 돈 못 보내. 나한테 안 보내겠다고 약속해. 안 그러면 나 그냥 안 넘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얼마 버는지 공개할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남친 어머니가 집에 들이닥치더라고요. 찬영이한테 들었다. 너 니네 부모님 독일 언니네가 있을 때 용돈 보내준다고 했다며? 내가 말했지?
너 가정주부 될 사람이니까 돈 관리 잘해야 된다고. 이게 관리하는 거냐? 어떻게 된 애가 넌 결혼 전부터 친정부모 돈 퍼줄 생각만 하고 있는 거냐? 어머니, 부모님이 몇 달씩 해외에 가 계시는데 자식이 그동안 드리던 용돈보다 조금 더 챙겨드리겠다는 게 그게 왜 문제예요? 저는 어머니 말씀이 더 이해 안 돼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서 챙겨주냐고. 어디서 나다뇨. 제가 버는 건데요. 제 돈 드릴 거예요. 해 좀 봐라. 네가 몇 푼이나 번다고 네 돈으로 준다고 그런 뻥을 치고 그래. 야, 막말로다가 누가 봐도 딱 다 수입 차이가 보이는데 그 말을 믿으라고? 뻑하면 야근에 새벽같이 출근하는 우리 아들하고 집에서 적당히 쉬는 시간에 일해서 버는 돈하고 수입이 누가 더 많겠니? 당연히 우리 아들이 더 많이 벌 거 아니야. 그런 너는 꼴랑 얼마 번 거 전부 네 천정에 보내고 너는 내 아들만 뜯어먹고 살겠다. 지금 수작 부리는 거잖아. 너는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냐? 우스워? 어머니, 찬영씨가 일을 얼마나 하건 간에 그거랑은 별개로 저도 벌 만큼 벌어요. 어머니랑 찬영씨야말로 제가 버는 걸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저희 공동생활비 쓴 내역 보세요. 제가 더 낸 게 있으면 있지 저 찬영씨한테 얹혀 산 적 없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동안 어떻게 썼는지 알 바 아니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잖아.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사니까 네가 이런 식으로 결혼 전에는 반반씩 돈 내는 척 해놓고 결혼하고부터 내 아들한테 빨대 꽂으라고 하는 거 맞잖아. 어머니, 자꾸 오해하셔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저 찬영씨보다 더 잘 벌어요. 그러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 진짜 얘가 나를 바보로 하네? 얘, 너 나 늙었다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줄 아니? 너 따위 아르바이트가 어떻게 내 아들보다 돈을 잘 벌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머니, 어머니야말로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그러지 마세요. 아르바이트 아니고요. 프리랜서라는 거예요. 그 차이도 모르시면서 제가 돈을 얼마 버는지 안다고 하시면 안 되죠.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난 안 속는다. 네가 그렇게 나오면 오냐 알았다. 네 부모 독일 가서 편히 있게 돈 보내라. 그럴 줄 알았냐? 너 임신하고 결혼 결정 나자마자 딥에 들어 앉을 때부터 수상했어. 요즘 말로 느낌이 아주 쎄했다고. 너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던 거지? 네가 버는 그 얼마 안 되는 건 다 친정으로 빼돌리고 우리 찬영이 등골 파먹고 살려고 한 거. 이게 이제 보니 아주 꽃뱀 저리 가라네. 너 니네 부모한테 돈 못 보내? 나랑 약속해. 안 그러면 나 가만 안 있을 거다. 어머니야말로 이러지 마세요. 말씀이 지나치셔도 한참 지나치세요. 어떻게 자기 손주 가진 사람한테 그런 막말을 하세요? 야, 네가 손주 아니라 손주 할애비를 가졌어도 할 말은 해야지. 애 가졌다고 유세 떠냐? 누구는 안 가는 애라도 가졌어?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제가 얼마 버는지 정산서 나온 걸 찾아 핸드폰으로 남친 어머니한테 보여줬어요. 야, 이딴 거 조작하려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대학 가는데 필요한 서류도 위조하는 게 우리나라야. 어디서 그딴 되도 않는 거 들이대면 속이려 들어. 라더니 제 핸드폰을 잡아채서 바닥에 집어 던지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고 억울하고 속상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오기가 나더라고요. 이런 꼴 본 거 끝까지 용돈 드린다 밀어붙이기로 했어요. 솔직히 자식이 부모 용돈 드린다는데 그걸 갖고 친정으로 돈 빼돌리니 많이 하는 게 저는 당최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건 제가 은행 입금 목록을 뽑아줘도 믿지 않을 기세였죠. 남친 어머니만이 아니라 남친도 똑같았어요. 솔직히 이럴 때 남친이라면 저를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꽃뱀보다 더 한다느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니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자식이 부모한테 용돈 드리겠다는데 그걸로 이렇게 펄펄 뛰는 것도 이해가 안 가. 나는 우리 엄마 이해가 가. 그거 다 나 생각하셔서 그러는 거잖아. 네가 지금 우리한테 보여준 게 뭐가 있냐? 결혼 정하고 나서부터 몸 안 좋다고 노는 것밖에 없잖아. 그래놓고 돈 좀 번다고 자기 부모님만 챙기겠다는데 걔가 엄마라도 싫겠다. 그리고 나 확실히 말해두는데 나만 우리 집 경제 떠받칠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내키지 않아도 결혼 결정한 건 그나마 네가 계속 할 수 있는 일을 가졌다는 거. 그거 하나 본 거니까. 그러니까 고집 그만 부리고
돈 어디로 보낼 생각 말고 그거 번 거라도 모을 생각해. 박찬영, 너 내가 얼마 버는지 모르잖아. 그러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대충 감 오는데 뭘 그래? 솔직히 집에 붙어서 하는 일 뭐 그렇게 돈을 번다고. 엄마한테 뭐 정산 내역서 이런 거 보여줬다며? 그런 서류 네가 그냥 만든 건지 우리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지. 너 결혼 전에도 나랑 비슷하게 번다고 했는데 지금 이러고 있으면 수입 확 떨어진 게 뻔하잖아. 나도 엄마 말 듣고 보니 잘못하다가 너한테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나한테 집안 경제 다 맡기고 너는 내 돈만 빼먹겠다. 이런 계획 같아.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친 어머니는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나서 아주 막말을 퍼부었어요. 그것도 제가 병원 갔다 오면서 부모님한테 들러서 보게 됐으니 안 거지 아니면 저는 모르고 지나갈 뻔했어요. 남친 어머니는 현관 밖까지 소리가 다 들리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대체 얼마나 뻔뻔하면 쥐꼬리만큼 번 돈까지 지 엄마 아빠 용돈 핑계로 친정에 빼돌릴 궁리를 해요. 이게 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얼른 집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이게 지금 다 뭐예요? 저희 엄마 아빠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딸년 잘못 키워 꽃뱀질한다고 한마디 하러 왔다. 남의 아들 잡아먹으려 들어도 유분수지. 안 그래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미정이 어머니 아버지.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시집 오기도 전부터 지금 친해지만 챙기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남의 정규직 아들 등골 빼먹으려는 거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사돈께서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서 미정을 모욕하시는 건 잘한 겁니까? 라고 아빠가 말하자 남친 어머니는 더 큰 소리를 치더군요. 바깥 양반은 좀 빠져주세요. 집안 교육은 그래도 엄마 책임 아니겠어요? 내 이야기의 요지는 왜 제가 번 돈으로 해외 나가는 두 사람 용돈까지 챙겨야 되느냐 그거예요. 찬영이 어머니, 이렇게 언성 높이지 마세요. 그럴 일도 아니잖아요. 아니, 결혼을 앞뒀든 아니든 자식이 부모 생각하고 지 언니랑 태어날 조카 생각해서 용돈 챙기겠다 하면 칭찬할 일 아닌가요?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어머나 세상에 뻔뻔하기도 해라. 이러니까 애가 이 지경으로 컸죠. 이것 보세요들.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 댁딸이 얼마 버는지 눈 감고 때려도 다 알겠구만. 꼴랑 그거 버는 거 전부 친정에 퍼주고 나면 나머지는 어떡하겠어요? 다 우리 찬영이 책임이잖아요. 이거 두 사람이 짜고 미정이더러 돈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맞죠? 아니 독일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두 분이 알아서 가시면 되지 왜 동네방네 소문을 내서 이 난리를 만들어요? 이게 다 애들 돈 빼돌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엄마랑 아빠가 어이없어하는 표정을 보니 저는 너무 열이 받아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가로막아 섰죠. 그만 좀 하세요. 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래요? 내가 드린다고 했어요, 내가. 엄마 아빠 내 돈 별로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거 내가 그냥 드린다고 한 건데 왜 우리 집에 와서 이러냐고요. 왜긴 왜야. 네가 우리 말을 안 들으니 그렇지. 너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용돈 준다는 말 취소해. 네가 용돈을 줘도 이제 날 줘야지. 왜 네 엄마 아빠를 줘? 내 아들한테 빨대 꽂고 쪽쪽 빨아먹으려고 한 거 모를 줄 아냐? 우리 찬영이 봉 아니다. 너 똑똑히 알아둬.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요. 계속 행패 부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뭐가 어쩌고 저째? 쌍으로 눈에 뵈는 게 없구만. 어디 그런 식으로 해봐. 찬영이랑 결혼할 수 있는지 보자. 애가 진 거? 그거 뭐 어쩌라고. 솔직히 너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 그 애가 우리 찬영의 애인지 어떻게 장담해? 그 말에 아빠가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지금 말씀 다 하셨습니까? 상대도 하기 싫으니 당장 나가요. 아니면 진짜 험한 꼴 볼 테니까. 아빠의 불호령에 남친 어머니는 조금 움찔대더니 콧방귀를 끼며 끝까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가더라고요. 그날 저는 집에 와서 남친과 대판 싸웠어요. 남친은 자기 엄마가 끝까지 잘했다고 우기더라고요. 엄마로서는 할 수 있는 말 아니야? 뭐가? 어떤 말이? 우리 엄마 아빠가 돈 빼돌리라고 나한테 시켰다는 거?
아니면 우리 아이가 네 애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뭐 엄마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어? 그러게 왜 용돈 갖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그냥 네가 나랑 엄마 말을 들으면 될 일이잖아. 너 자꾸 이러면 나도 결혼 생각해 봐야겠어. 우리 엄마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 나야말로 이 결혼 깨야겠다. 제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말하자 남친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라, 너 혼자 미혼모로 잘도 살겠다. 아무튼 굽힐 때는 좀 굽혀. 같지도 않은 돈 벌면서 꽤나 돈 있는 척 하기는. 너 지금 말 다 했냐? 다 안 했으면 어쩔 건데. 아 진짜 말꼬리 되게 물고 늘어지네. 라더니 남친은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끝내기로 마음먹었어요. 남친 어머니가 우리 집을 찾아갔을 때 다 뒤집어 엎고 싶었던 걸 참은 걸 남친한테 일말의 희망을 가졌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저 따위로 나오는 걸 보니 이런 결혼 안 하고 나 혼자 애 낳고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싶더라고요. 저딴 사람들이 육아를 도우면 얼마나 도울 것이며 아이 정서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어요. 저는 다음날 은행에 가서 무작정 남친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너 당장 니네 회사 앞 땡땡은행으로 와. 지금 안 오면 내가 니네 회사 쳐들어갈 거고 그러면 너 개망신 떨 테니까 그 꼴 보기 싫으면 당장 와. 은행 직원은 화가 나 흥분한 저를 진정시켜주려 물도 갖다 주고 임원까지 나와 임신했는데 너무 그러지 말라며 달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제 예금이 그 은행에 꽤 많거든요. 대단한 VVIP는 아니어도 VIP 중에 관리 잘 해야 되는 고객이었던 거죠. 잠시 후 남친은 짜증이 잔뜩 난 얼굴로 들어와 저를 찾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부지점장한테 뒤에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대접받고 있는 걸 보더니 어리둥절 하더라고요. 너 지금 여기서 뭐하냐? 은행에 이런 데도 있었어? 저는 남친 말을 싹 무시하고 통장을 내밀며 직원에게 말했어요. 저 여기 있는 돈 전부 현금으로 찾아서 지금 바로 갖다 주세요. 넌 앉을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딱 기다려. 이 돈을 다요? 죄송하지만 이 돈을 다 현금으로 드리기는 어렵고 최대한 이 현금에 수표 같이 들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제 앞에 앉으려던 남친은 어정쩡하게 서 있었고 은행 직원들은 그런 남친을 차가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들이 보기에도 임신한 여자 이렇게 화나게 만든 게 비정상적으로 보였던 거죠. 이윽고 은행 직원이 돈다발을 잔뜩 들고 와서 그걸 고스란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보여? 이게 내가 이 은행에 넣어놓았던 돈이야. 내가 너보다 돈 잘 번다고 몇 번 말했어? 솔직히 나 너 기죽을까봐 너 정도 번다고 한 거지. 나 되게 능력자야. 그런데 어디다 대고 네 등골을 빼먹니 빨대 꽂니 되도 않는 소리만 해. 야, 너한테 빨아먹을 게 뭐가 있다고 거기다 빨대를 꽂아. 더럽게 때만 나오겠지. 제 말에 한 직원이 쿡 웃었고 부지점장이 눈치를 주자 얼른 나갔어요. 남친은 얼굴이 새하얘져서 그 돈들에 손을 슬쩍 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친 손을 아주 아프게 찰싹 때렸어요. 됐고 너 조금 있어봐. 이 은행 또 큰 고객 오시거든.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저희 아빠가 들어오셨어요. 그러자 은행 지점장까지 나와서 아빠한테 인사를 하고 갔고요. 그걸 본 남친은 어쩔 줄 몰라 머리만 긁더라고요. 야, 비듬 떨어져. 우리 아빠가 소소하게나마 투자를 좀 하시거든. 누구네 집처럼 대책 없이 노후를 맞지 않으시고 젊을 때부터 열심히 일하시고 공부하셔서 남부럽지 않게 사셔. 그런 분들이 딸이 용돈 좀 준다고 그게 성이나 차겠니? 손톱도 안 들어가. 나 역시 그 돈 좀 준다고 어떻게 안 돼. 저기 미정아, 너 지금 흥분했으니까 좀 가라앉히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너 여기서 얘기 다 듣고 가. 안 그러면 진짜 니네 회사 뒤집어 줄 테니까. 너 나 전에 다니던 회사 알지? 니네 회사 대표랑 그 회사 대표 친하잖아. 나 회사에서도 아직도 스페셜리스트야. 내가 한마디 해줄까? 네가 나한테 어떻게 진상을 떨고 니네 엄마가 나랑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모욕했는지? 모욕이라니. 그냥 그건 엄마가 나 생각하는 마음에. 그러자
아빠가 나섰어요. 자네 엄마는 자네 생각하는 마음에 내 딸한테 함부로 꽃뱀소리 해도 된다는 건가? 그럼 나도 한마디 하지. 자네는 대체 뭐야? 뭐하는 새끼길래 남의 딸을 우습게 만드냐고.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책임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서는 자기 마누라 될 여자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지 엄마 말에 어쩔 줄 몰라 해? 아빠의 호령에 남친은 눈을 꽉 감고 달달 떨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어찌나 한심하던지 저런 놈이 좋다고 했던 제 자신이 너무 싫어졌어요. 저는 남친한테 이별을 통보했어요. 야, 됐고 이제 너랑 끝이야. 알았어? 무슨 그런 말을. 너 혼자 애를 어떻게 키우려고. 나 진짜 엄마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다른 마음 있었던 거 아니고. 그러니까 넌 안 된다고. 앞으로 살면서 또 엄마 말에 휘둘려서 나랑 우리 애한테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너 결혼 전에 나한테 본 모습 딱 걸린 거야. 니네 엄마도 그렇고 애는 내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 넌 내 인생에서 꺼져. 그렇게 파혼을 통보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남친은 저와 아빠를 붙잡고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통사정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뿌리치고 들어와 버렸어요. 이미 제 짐을 집에서 빼서 부모님 집으로 보냈기에 저는 아빠와 차를 타고 집으로 가기만 하면 됐어요. 남친은 그날 회사도 빼먹고 저희 집 앞에까지 와서 무릎 꿇고 빌더군요. 미정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 이렇게까지 능력 있는 줄은 정말 몰랐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을 거야. 엄마한테도 단단히 말해둘게. 그러니 우리 결혼하자, 응? 그 말에 엄마가 물바가지를 들고 나가 남친 머리 위에 확 부어버렸어요. 남친은 놀라서 벌벌 떨다가 도망치듯 가버렸죠. 그러자 이번에는 남친 어머니가 밤늦게 찾아왔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돈을 잘 벌면 잘 번다. 능력이 어느 정도다. 말해줬으면 오해가 없을 거잖아요. 우리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오해가 안 되는 책임이 있다 이거죠. 아줌마,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제가 정산서까지 보여줬는데 아줌마가 그거 내가 다 조작한 거라며요. 저를 안 믿기로 작정하고 아줌마 아들한테 빨대 꽂은 꽃뱀으로 낙인 찍어놓고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장 돌아가세요. 그러자 남친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사정하더라고요. 예, 내가 잘못했다. 미안했어. 저기 사부인, 사돈어른, 제가 지난번에는 크게 결례를 했습니다. 제발 노여움 푸시고 이혼사 계속 이어가야죠. 아이들 미래 생각하고 예쁜 손주 생각하셔야죠. 그 말에 엄마가 작심하고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우리 누나 넣어도 안 아플 손주를 위해서라도 절대 그 집 가는 사돈 안 맺습니다. 그냥 우리 호적에 넣고 키울 거예요. 언제는 그 애가 대개 아들 내 맞냐 그러더니 왜 이러세요? 우리 바깥 양반하고 딸내미가 돈 좀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림없는 소리 말아요. 이 결혼 계속 한다고 해도 내가 다 뜯어말릴 거니까 당장 나가요. 안 그럼 경찰 부릅니다. 아, 안 나가? 엄마가 거실에 있던 골프채를 꺼내들자 남친 어머니는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쳐버렸어요. 정말 이렇게 막무가내에 남을 모함하는 사람들일 줄은 이전에는 꿈에도 몰랐는데 그걸 결혼 전에 안 것만으로도 저는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자식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하고 가족의 연을 맺고 사는 건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인생을 파먹을 일 있나요? 절대 안 될 일이죠. 그렇게 저와 남친의 결혼은 파토가 났고 저는 그동안 제가 혼수 마련 등으로 쓴 돈을 계산해서 영수증이랑 다 남친한테 보내고 내놓으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소송 걸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죠. 지가 잘못한 게 있으니 남친도 꼼짝 못하고 돈을 다 토해냈어요. 남친 어머니는 다시는 저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고요. 그 뒤로 남친은 몇 번 저한테 연락하고 다시 생각해보자는 둥 계속 치근덕댔지만 제가 워낙 차갑게 굴고 거기에 더해 제가 있던 회사 대표까지 이 일을 알게 돼서 한바탕 시끄러워졌어요. 저를 굉장히 좋게 봤던 대표는 남친이 자꾸 괴롭힌다는 걸 알자
직접 불러서 한 번만 더 그러면 남친 회사 대표한테 다 말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더라고요. 그러자 남친도 더 이상 저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산딸이 돼서 아들을 낳았죠. 혼자 아이 잘 키울 수 있겠냐 걱정들도 하시지만 친정 부모님과 언니 부부가 든든한 저희 편이 되어줘서 저는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저희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여자치고는 많이 털털하고 성격이 남자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오히려 제 남편이 저보다 섬세하고 여린 면이 있을 정도니까요. 저와 남편은 대학교를 같이 나온 선후배 사이였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함께 공방을 차렸어요. 다양한 핸드메이드 가구나 물품을 만드는 목공 공방인데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남편이 디자인을, 손기술이 좋은 제가 제작을 하며 일하고 있죠. 저는 선천적으로 키가 크고 마른 체질이라 어렸을 때는 모델 제의도 많이 받았어요. 외모도 동양적인 분위기가 있어 모델 같다는 이야기를 살면서 정말 많이 듣고 자랐죠. 실제로 잠깐 학원도 다녀봤지만 항상 피부며 몸매 등을 관리해야 하는 그쪽 일이 저에겐 잘 맞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목공이라는 제 적성에 딱 맞는 일을 하게 된 이후로는 머리도 짧게 자르고 다니고 외모에는 더더욱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살아가는 데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여자들에게는 오히려 인기가 많은 편이었고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남자들에게 고백을 받아본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지금의 남편도 저에게 먼저 고백을 해서 사귄 거였고요. 하지만 이런 저의 스타일이 결혼 후에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바로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이었죠. 왜? 살면서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특별히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성격 자체가 잘 안 맞아 불편한 관계요. 어느 누구의 탓을 하기에는 그냥 무슨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사이가 간혹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그게 하필이면 제 시어머니였던 것이죠. 시어머니는 저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세요. 저와는 다르게 키도 작고 살짝 통통하셨는데 그 연세에 오히려 살집이 있으니 귀품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또 나이가 드신 모습만 봐도 처녀였을 적에는 남자들이 줄을 섰겠다 싶은 서구적인 외모십니다. 뿐만 아니라 걸음걸이도 사뿐사뿐, 옷 입는 것만 봐도 분홍색이 가득한 말 그대로 천상 소녀 같은 분이세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공주처럼 다니는 사람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에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마냥 신기하고 예뻐 보였어요. 솔직히 호감이었죠. 왜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걸 동경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딱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안색이 좋지 않으셨고 말투도 딱딱하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마음에 안 든다는 티를 온 힘을 다해 팍팍 내고 있으셨어요. 근데 여자가 머리가 그렇게 짧아서 어떡해? 드레스 입을 때는 어떡하려고 그렇게 짧게 잘랐어요? 촬영할 때나 결혼식 당일 때에는 머리를 붙이기로 했어요. 메이크업 할 때 머리도 다 알아서 해주신다니까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그렇지. 결혼하고 나서는 좀 기를 꺼져? 여자가 좀 여성스러운 면모가 있어야지. 키도 크니 머리도 기르면 이쁘겠구만.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근데 저는 작업할 때 머리가 거추장스러운 게 불편해서요.
지금 이게 편해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가 그때 눈치가 확실히 많이 없긴 했어요. 그 당시에는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한다는 생각은 못하고 어머님도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긴장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후로 저를 만날 때마다 머리 얘기를 하시며 혀를 끌끌 차셨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얘기만 하셨어요. 아무리 눈치가 없던 저라도 그걸 모를 수는 없었죠. 그래도 당장 몇 개월 만에 짧은 머리를 허리까지 기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허허 웃으며 넘겼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정말 기겁을 할 장면이 한번 펼쳐졌었는데 그게 결혼식 당일이었어요. 제가 헤어 메이크업도 다 받고 드레스도 다 입은 후 아침 일찍 식장에 도착했을 때였는데요. 차에서 내려 식장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도우미분들이 아직 아무도 내려오지 않고 시어머니만 먼저 내려와 계셨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오실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도 저를 챙기겠다고 내려와 주신 거였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보고 마냥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왜 나와 계세요? 오늘 바람도 부는데 얼른 들어가요. 해그머니나 치마 내려! 내려! 제가 드레스를 번쩍 들고 안으로 얼른 들어가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제 손을 탁탁 쳤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걷고 있는 중이었고 시어머니보다 다리가 길다 보니 몇 걸음 안 걸었는데도 시어머니보다 앞장서게 되더라고요. 졸지에 시어머니는 제 뒤에 종종 거리시면서 따라오게 되었죠. 아, 드레스가 너무 길어서 밟을까봐 그랬어요. 도우미분들 오실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 치마 내리고 걸을게요, 어머님. 저는 이때 당시에는 시어머니가 그냥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에 다그치신 걸로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신혼여행을 가는 비행기 안에서 신랑이 이때 시어머니가 기분이 많이 상하셨다고 얘기해줘서 그때야 아 그러셨구나 하고 알았어요. 제가 눈치가 없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제 결혼식이다 보니 저도 정신이 없어 시어머니 표정을 제대로 못 보긴 했더라고요. 앞으로는 부주의하게 지나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시어머니 눈치를 항상 살피려고 노력했어요. 저도 조금 신경이 쓰였던 게 저는 기억도 안 나는 어렸을 적에 엄마가 돌아가셔서 아빠 손에서 커왔거든요. 집안에 여자 어른이 생긴 건 저도 처음이다 보니 무슨 트러블이 나면 내가 잘 몰라서 뭔가 실수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시어머니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해도 역부족이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분이셨거든요. 시댁에 찾아가면 시어머니는 항상 집안에서도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계셨고 잠깐 요리를 할 때도 프릴이 달린 앞치마를 꼭 메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도우려면 저도 반드시 그 앞치마를 입어야만 했고요. 시어머니는 남의 옷이라도 물이나 음식이 튀는 꼴을 절대 못 보셨거든요. 또 그릇 하나 찻잔 하나도 얇디 얇은 도자기였고 꽃그림이 무수하게 새겨져 있었죠. 온 가족은 집안에서 반드시 실내용 슬리퍼를 신어야만 했고요. 제가 화장실 다녀오거나 잠깐 나갔다 오느라 깜빡 잊고 양말만 신고 돌아다니면 그것도 어김없이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어려운 건 역시 요리와 설거지였어요. 시어머니에게 그 두 가지는 거의 인생이 걸린 일이었죠. 음식은 맛도 좋아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일단 보기에 좋아야 하고 또 너무 크게 만들지 말고 반드시 한 입에 쏙 넣을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야 했어요. 설명만 들으면 조선시대 궁중예법이 따로 없었죠. 식기가 워낙 예쁘고 얇디 얇아 치울 때도 한 번에 싹 치우기가 어려웠고 조심조심 싱크대로 옮겨 조심조심 설거지를 해야 했죠. 설거지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큰 소리가 나면 곧바로 호통이었답니다. 얘, 그게 얼마짜린 줄 알아? 얘가 찻잔 다 깨겠네, 다 깨겠어. 집안일로 시어머니께 점수를 따는 건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아서 그 다음에는 전략을 바꿔보았어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유명한 빵집에서 맛있다고 소문난 빵은 전부 사와서 시댁에 갈 때 가져다 드렸죠. 차를 즐기시고 다과를 즐기시는 분이니 당연히 빵과 케이크도 잘 드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시어머니는 제가 어렵게 사온 빵과 케이크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시는 겁니다. 어머니, 이런 거 안 좋아하세요? 차랑 같이 드시면 맛있는 빵인데. 이거 죄다 밀가루 아니니? 너 이런 밀가루 먹으면 살이 얼마나 찌는 줄 알아? 피부는 또 얼마나 안 좋아지고.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래도 이 빵은 통밀로 만든 거라고 하던데 괜찮지 않을까요? 빵만 통밀로 만들면 뭐해? 이 안에 이잼 발라져 있는 거 봐라. 이런 건 얼른 버려야지 안 되겠어. 그러면서 제가 보는 앞에서 멀쩡히 새 빵들을 그대로 버리려는 겁니다. 저랑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가 먹을게요. 저 주세요. 너는 관리 안 해? 안 그래도 머스마 같은 애가 살까지 찌면 얼마나 더 못나지려고 그러니? 너도 나이가 들 만큼 들었는데 관리 좀 하렴. 아, 엄마. 그렇다고 이 사람이 사온 걸 어떻게 눈앞에서 그냥 버려. 사람이 사온 정성이 있는 건데 멀쩡한 빵을 왜 굳이 사온 사람 눈앞에서 버리냐고. 어머, 얘 좀 봐라. 너 엄마가 이런 거 먹는 거 봤니? 현숙이 이모랑 정길이 이모랑 맨날 먹으러 다니는 거 아니었어? 참나, 됐어, 이리 줘. 언제부터 밀가루를 그렇게 싫어했다고. 파스타는 잘만 먹으면서. 파스타는 다 건강한 재료들만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렇지. 너는 엄마가 자기 관리 철저한 걸 알면서. 그만 좀 해. 아우, 진짜 이거 안 먹는다고 엄마가 이영애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곧이어 엄청나게 화를 내시며 저희 부부를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남편은 연신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저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줬기에 별로 화가 나지는 않았죠. 다만 이 일로 시어머니가 얼마나 더 삐지실지, 그리고 심술을 얼마나 더 부리실지 그게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도 앞으로 20년, 30년 이상 얼굴 보고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이런 불편한 일만 생기면 서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화를 풀어드리려고 큰 돈 써서 한강뷰 레스토랑을 예약해 그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샐러드니 파스타니 하는 몸에 좋고 비싼 음식을 대접해드리니 시어머니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연신 사진을 찍으며 좋아하셨죠. 저는 그렇게 겨우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전부 회복했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관계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마치 제가 시어머니 밑으로 납작 들어간 것 마냥 굴기 시작했어요. 말로는 이것 좀 해주렴, 저것 좀 해주렴 하는 부탁조인데 마치 중전마마가 궁녀를 부리는 듯한 말투였달까요. 원래 저는 누가 무슨 부탁을 해도 어렵지 않은 일이면 그냥 해주고 마는, 그런 일 하나하나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는 덤덤한 사람이었는데요. 자꾸 시어머니랑 부딪히기만 하면 저까지 점점 예민해지게 되더라고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해서 가구 조립을 좀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일이 그런 가구 만드는 일이라서 부탁하시나 보다 하고 바로 시어머니 댁으로 갔죠. 저희 공방이랑 멀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산 가구는 찻잔 진열해 놓는 서랍장이었는데 크기도 크지 않아서 금방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도착한 걸 보자마자 인상부터 찌푸리시는 겁니다. 왜 네가 오니? 우리 아들이 안 오고? 남편은 오늘 거래처 만나러 가서요. 끝나고 식사까지 하고 온 데서 아마 늦을 거예요. 아, 이런 건 남자를 시켜야지. 이 무거운 걸 여자인 네가 혼자 어떻게 하니? 에이, 제가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인데요. 이거 서랍장 전부 분해되어 있어서 무겁지도 않네요. 어머님, 잠시만 비켜주세요. 저에게는 별거 아닌 일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신경 써서 조립을 해드렸어요. 제가 조립을 하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여자 손이 저렇게 거칠어서 어디에 써먹냐는 등 궁시렁대시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서랍장이 완성되고 나니 시어머니는 마음에 드셨나 봐요. 예쁘다고 몇 가지 식기를 진열해 놓고 연신 사진을 찍더군요. 저는 이제 일 좀 하러 가보겠다고 얘기를 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더 빨랐죠.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얘, 너 운전 좀 해라. 네? 어디 가시게요? 나 지금 친구들 만나러 가야 하거든? 네가 좀 데려다 주렴. 그러더니 당연하게 저에게 앞장서라는 듯 턱짓을 하셨죠. 시어머니가 운전을 못하시니 잠깐 차로 바래다 드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치 시종 부리듯 하시는 시어머니 태도에 저도 그때부터는 살짝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티내지 않고 시어머니를 약속 장소에 바래다 드렸어요. 가는 김에 저도 은행에 들렀다 올 일이 생각나서 은행을 다녀오면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내리는데 마침 시어머니 친구들이랑 만나게 된 거였어요. 얘 정이야, 여기. 아, 너는 무슨 바로 올라오면 되지. 우리더러 주차장까지 내려오라고 그러니. 여기 우리 며느리야. 그래도 내 친구들인데 인사는 해야지. 시어머니가 저를 소개하길래 제가 친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시어머니 친구분들은 그런 저를 보고 각자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아, 이번에 희철이랑 결혼한 며느리구나. 어쩜 모델 같다. 정이 너랑은 완전히 딴판인데. 정이가 며느리랑 같이 있으니까 왠지 더 작아 보이네. 아, 말도 마. 키만 멀대같이 커서 여성스러운 면은 없고 그냥 머스마가 따로 없다니까. 우리 아들이 나 닮아서 인물이 출중하길래 좀 예쁜 며느리 좀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며느리가 나 반만 닮았어도 내가 얼마나 예뻐했겠니? 얘는 영 그런 맛이 없어. 뭐 약간 보이시한 스타일이긴 하네. 뒷모습만 보면 우리 손주 같기도 하고. 아니, 조금만 꾸미면 예쁠 것 같긴 한데 정이 너가 워낙 화려해서 며느리는 보이지도 않는다야. 그렇다고 얘가 나처럼 이런 화사한 옷을 소화할 수는 있겠니? 아, 말을 말아야 해. 말해봤자 내 속만 답답하고 입만 아프지. 뭐 그래도 애는 착해. 사람 세워두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제가 당황해서 이렇다고 말을 못하고 서 있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앙칼진 목소리로 이제 그만 가보라고 하더군요. 얘, 너 은행 간다 하지 않았어? 얼른 가봐. 우린 이만 올라갈 테니까. 다음에 또 봐요, 정희 며느리. 그리고 저만 지하 주차장에 덩그러니 남기고 자기들끼리 깔깔거리며 올라갔어요. 그래도 초면이고 어른들이라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말을 최대한 아꼈는데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그냥 시어머니 부탁이어도 바래다 드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저를 아예 집으로 불렀는데 그 패거리와 이미 같이 있으시면서 또 저를 깎아내리며 놀리더군요. 그게 아니더라도 시어머니는 계속 이런저런 핑계로 저에게 운전을 시키시는데 그럴 때마다 남들을 만나면서 대놓고 제 흉을 봤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못된 습관이 절정으로 터지게 된 건 시어머니의 예순잔치였는데요. 요즘에는 환갑은 소소하게 넘어가고 보통 7순이나 8순을 크게 치른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환갑인 김에 또 공주놀이를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자꾸 몇 달 전부터 우리한테 시티뷰가 어쩌고 칠레산 와인이 어쩌고 하면서 고급진 곳에 가고 싶은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그거 안 들어주면 또 얼마나 삐지시겠어요. 그래서 친척분들이랑 다 같이 해서 고급진 레스토랑에 룸을 예약해 파티를 열어드렸어요. 남편이 외동아들이라 사촌형, 누나, 동생들을 불러 최대한 북적이며 축하하는 자리를 만든 것이었죠.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한참을 늦으신 시어머니는 온통 반짝이는 흰색 고급 정장을 입고 마치 본인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인 양 들어오시더라고요. 뭐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문제는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옆으로 오라는 눈짓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뭐가 문제인가 싶어서 가까이 갔죠. 예?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데려다 줘야지. 네? 자리에 데려다 줘야지. 의자도 좀 빼주고.
어련하실까 싶어 어려운 부탁도 아니니 그건 그거대로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저를 종부리듯이 자꾸 시키는 겁니다. 그냥 말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들고 있던 포크로 컵을 탁탁. 그게 물을 따라 달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릇이 비었으면 또 손톱으로 빈 그릇을 탁탁.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걸까 싶을 정도로 새침을 떼시는 거예요. 제가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시어머니가 말을 못하시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얼마 전에 보톡스를 맞으신 게 생각이 나서 그때는 그래, 보톡스를 맞아서 말하기 어려운가 보다 하고 이해해드렸어요. 사실 기분은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태지만 화를 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니 어떻게든 좋게 이해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한 건데요. 그런데 또 제 험담을 하실 때는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시더라고요. 사촌 누나 되시는 분이 고모, 그래도 이렇게 능력 있는 며느리 생겨서 이런 고급진 데서 환갑잔치 하시네요. 하며 듣기 좋은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제 험담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도 마. 얘가 영 눈치도 없고 그래서 하나하나 내가 다 알려줘야 한다니까. 여자가 손도 굽고 섬세하면 좋겠는데 워낙 애가 선머슴이라 설거지 하나 맘 편히 못 시키고 있단다. 내 팔자야. 또 시작이네 싶어서 저는 기분이 확 안 좋아졌어요. 하지만 자리가 자리이니 참자는 생각으로 잠자코 있었죠. 하지만 티가 난 것인지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목공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와이프가 얼마나 섬세하고 기술이 좋은데. 와이프는 대학교 다닐 때도 과에서 1등 여러 번 하고 장학금도 되게 많이 받았어.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거랑 이게 같니? 여자가 살림을 좀 조신하게 예쁘게 좀 할 줄 알아야지. 네 와이프가 영 손도 거칠고 그러니 하는 말 아니니? 분위기가 안 좋게 이어갈 것 같자 제가 식탁 밑으로 남편을 툭툭 치며 그만하라고 말렸어요. 마음은 고맙지만 괜히 소란 피우게 될까 봐서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화가 그칠 줄 몰랐죠. 계속해서 남편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나처럼 좀 여성스럽고 고운 아이를 며느리로 데려오길 바랬는데 나만큼은 아니어도 나 반만이라도 닮은 아이만 데려왔어도 내가 예쁜 옷도 입히고 만난 것도 해주고 머리도 예쁘게 해줬을 것 아니야. 너 여기 니네 누나들 화장도 다 내가 알려준 거야. 내가 예쁜 애들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왜 하필이면 저런 선머슴 같은 애를 데려와가지고는. 시어머니가 너무 화를 내시니까 친척분들도 당황하시는 것 같아 조금 진정을 시켜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얼굴까지 빨개지시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면서 말을 했는데 그게 좀 실수였나 봅니다. 알았어요, 어머님. 제가 선머슴이라 죄송해요. 그런데 화 좀 그만 내세요. 이렇게 좋은 날에. 어머님, 오늘을 위해서 보톡스도 맞고 오셨는데 자꾸 열내시면 더 부을까봐 걱정돼요. 제가 죄송하니까 화 좀 그만 내세요. 그러자 거기 있던 가족들이 죄다 푸 하고 웃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큰 이모부님은 놀라시면서 시어머니께 뭐라고 하셨고요. 정이 너 얼굴에 이상한 짓 했어? 다 늙어서 왜 자꾸 희한한 짓을 하는 거야?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좀 절약이라는 것 좀 해라. 아니야. 오빠는 무슨 내가 원래 피부가 이렇게 고왔지. 어딜 이상한 짓을 해. 제가 맨날 이것저것 헷갈리더니 지 CMA일도 헷갈리나 보지. 너 정확하지도 않은 소리 할 거면 그 입 좀 닫고 있어라. 시어머니는 새빨개진 얼굴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셨어요. 요즘 제 또래의 여자애들은 어디서 어떤 실수를 받았다며 별 거리낌 없이 얘기하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숨겨야 하는 줄은 몰랐거든요. 시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제가 얼떨결에 시어머니께 한 방 먹이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속은 통쾌하더군요. 덕분에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한동안은 저를 아예 쳐다보시지도 않고 저를 더 이상 찾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편했어요. 명절 때만 좀 찾아뵈면 되려나 싶어서 한시름 놓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사이가 껄끄러워도 연세 드신 분께 아예 관심을 끄는 건 안 될 일이었나 봐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또 연락이 오길래 이번에도 기분 나빠질 일이 생길 것 같아 무슨 말씀을 하시건 바쁘다고 하고 끊으려고 했는데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아닌 어떤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여보세요? 혹시 이 아주머니 가족분 되세요? 여기 지하철역 아닌데 아주머니가 지금 쓰러지셨어요. 보기엔 탈수 증상 같은데 이분이 지금 일어나질 못하고 있어서 일단 구급차 불렀거든요. 얼른 이리로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받은 저는 일단 중요한 일은 미뤄두고 지하철역으로 달려갔죠. 제가 도착했을 때는 마침 구급차도 와 있는 상태라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가까운 병원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도착하기 전에 물이랑 사탕 등 군것질거리를 몇 개 드셔서 다행히 상태가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약간 어지러우신지 멍한 눈으로 계셨는데요. 그 옆에 있던 저는 평소와 달리 시어머니의 헝클어진 머리와 옷가지를 보며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있었고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 머리에 자꾸 눈이 가는 겁니다. 뭔가 부자연스러워서요. 그런데 마침 그때 구급차가 방지턱을 조금 빠르게 넘었는지 뒷좌석에 있던 사람들이 살짝 덜컹거리게 되었고 저는 그때 똑똑히 보았어요. 시어머니 정수리가 살짝 들렸다 내려앉는 것을요. 시어머니의 정수리는 본인 머리가 아닌 가발이었던 거예요. 항상 시어머니가 당신 연세에 비해 풍성한 머릿결을 자랑 삼고 다녔던지라 내심 충격을 받긴 했어요. 그치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당장은 못 본 척 했었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이것저것 검사를 받고 그 후로도 며칠 더 지켜본 결과 시어머니는 당뇨 환자셨어요. 병원에서는 당 수치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좋아지지 않는다면 인슐린을 맞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생각보다 심각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 저도 남편도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고요.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는데요. 시어머니가 상상 이상으로 큰 상심에 빠지셨다는 거예요. 밥도 잘 입에 안 대시고 며칠 동안이나 우시더군요. 정말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우셨어요. 도저히 혼자서 이런 비극을 견뎌내실 수가 없다면서 저희에게 같이 살자고, 같이 살면서 자신을 좀 챙겨달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마음이야 알겠지만 저희도 선뜻 그러자고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답니다. 왜냐면 저희는 부부가 함께 일하니까 1, 2층은 아예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쓰고 3층을 주거 공간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공간이 넓지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이란 걸 시어머니가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막무가내로 울면서 같이 살자고 하시니 결국 저희는 시어머니 집으로 저희가 들어가고 작업실로 출퇴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 댁은 저희 집보다 훨씬 넓은 2층짜리 주택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간 날 이후로 저는 정말 지옥의 씹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 겪었던 것은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힘이 들었죠.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니 병원 다니시는 것부터 온갖 사소한 모임에 나가시는 것까지 전부 저에게 운전을 부탁하고 집안일서부터 제가 집에서 입는 옷이랑 심지어 속옷까지 잔소리를 해대셨거든요. 솔직히 저도 그때쯤 되니 너무 버겁더군요. 내일 11시 고등학교 동창회 전에 친한 애들만 미리 만나기로 했으니까 내일 늦으면 안 돼. 알겠니? 내일은 안 돼요, 어머님. 저 내일 업체 미팅 있어요. 시간 좀 미루면 되잖니. 아픈 이 시애미가 네 일정에 맞춰야겠니? 어머니, 저는 일이라고요. 어머니야말로 사적인 모임 가지시는 걸로 제 업무 방해하셔도 되는 거예요? 어머머머, 얘 좀 봐. 이제는 하다하다 네 시애미한테 말대꾸까지 하니? 어머니가 너무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시애미가 하는 말이면 그냥 네 그렇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뭔 말이 이렇게 많아. 부탁? 부탁? 너 지금 나랑 맘먹겠다는 거야? 아우 그만 좀 해 엄마.
이 사람이 못 가면 내가 가야 하는데 나도 내일 일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우리 같이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자꾸 방해를 못해서 안달이야. 이러려고 같이 살자고 했어. 듣다 못해 남편이 개입을 해도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죠.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의 땡깡에 가까운 부탁들을 거절하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유치하게 저를 괴롭히기 시기까지 했어요. 평소 본인이 보기 싫어했던 제 옷을 쓰레기인 줄 알았다며 버리질 않나. 일부러 제 밥에만 소금을 뿌리는 등 대응하기도 싫을 정도로 유치한 짓들이었죠. 정말 그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시어머니는 오히려 아프시고 나서 더 약속을 많이 잡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는 이유였더군요. 시어머니가 당뇨 때문에 병원을 찾아갔을 때 병원 원무과 직원이 저희 시어머님을 보고 모델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보았다고 해요. 그 직원분이 병원 내에서 쓸 광고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시니어 모델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눈에 들어온 것이었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했겠어요. 온갖 지인들과의 약속이란 약속은 다 만들어서 자랑을 하고 다녀야 했기에 저를 그렇게 운전기사로 쓰라고 하신 거였죠. 시어머니의 과시욕을 채우기 위해 모임에 데려다 주는 것도 안 하고 또 그 유치한 짓들의 반응을 보이지 않자 시어머니는 더더욱 약이 바짝 오른 모양이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부부가 여느 때처럼 출근하는데 시어머니가 아침 일찍부터 집안을 쓸고 닦으며 부산하게 구시는 거였어요. 그냥 집안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른 새벽부터 저희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방향제를 잔뜩 뿌리고 창문을 죄다 열어놓고 나가셨다가 출근 준비를 하기 위해 씻으러 들어가면 갑자기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와 바닥에 뿌려버리고 밥을 먹는 남편 옆에서 굳이 세정제를 뿌려가며 식탁을 닦는 등 누가 봐도 일부러 저희를 불쾌하게 하려고 작정을 하시는 거였죠. 하지만 저와 남편은 이미 이번 달까지만 시어머니 집에서 지내고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가자고 마음을 결정했기 때문에 화가 나도 내버려 뒀어요. 그렇게 출근을 한 뒤에 남편은 작업실에, 저는 목자재를 보러 협력업체로 향하는 길이었는데요. 1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도착한 뒤 가방은 두고 태블릿만 들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방 안으로 손을 뻗는데 뭔가 축축하고 이상한 거예요. 화들짝 놀라 가방 안을 살펴보니 가방 안에는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수세미 걸레 등이 잔뜩 들어가 있더군요. 급하게 태블릿을 꺼내 확인해보니 물이 들어갔는지 켜지지도 않았고 안에 있던 보조 배터리며 다른 서류들이며 중요한 계약서, 지갑이 전부 냄새나는 구정물에 완전히 젖어 있었어요. 누구 짓인지는 안 봐도 뻔했죠. 저는 일단 급한 대로 업체 컴퓨터를 빌려 남의 회사 사무실에서 작업을 해 파일을 전달했고 그 뒤에 스케줄을 죄다 취소했어요. 그 안에는 정말 중요한 계약서가 들어있었기에 서둘러 다시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그대로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라고 참아주고 넘어가줬던 것이 완전히 폭발해버렸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들고 쳐들어갔는데 시어머니는 아주 동네 친구란 친구들은 다 모아놓고 우아하게 티파티를 하고 있더군요. 저를 보더니 제가 화가 난 게 오히려 재밌다는 듯 웃는데 저는 그만 눈에 뵈는 게 없어졌죠. 어머, 정희 며느리 아냐? 응, 맞아. 얘, 지금 우리 차 마시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어머! 제가 식탁 위에 가방을 그대로 엎어버리자 그 안에 있던 걸레밥 물이며 수세미, 서류, 보조 배터리 등이 쏟아져 나오며 식탁 위를 어지럽혔어요.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케이크이며 각종 디저트는 순식간에 못 먹는 음식이 되어버렸고 찻잔들이 깨지는 등 난리가 났죠. 친구분들도 깜짝 놀랐고 시어머니는 거의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저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하길래 제가 그 정수리를 덥석 잡으며 말했어요. 가방 안에 이딴 게 들어가 있어서 좀 닦아야 하거든요.
어머니, 죄송한데 이것 좀 빌릴게요. 그리고 시어머니 정수리 가발을 그대로 뜯어내 제 가방을 닦았어요. 그게 닦이겠냐마는 저도 화가 있는 대로 난 상태라 어떻게든 그걸 망가뜨려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시어머니 머리에서 가발이 뚝 떨어져 나오자 친구들은 어머머머 하고 놀라며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생각보다 시어머니 머리가 더 반짝였거든요. 하필 조명 아래에 있어서 더더욱 심하게 반짝였고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곧 터질 듯이 새빨개져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다 망가진 가발을 식탁 위로 던지며 얘기했죠. 뭐 그릇 몇 개 깨지고 가발 망가진 거는 제가 오늘 어머니 때문에 망친 일들이랑 퉁치시죠. 제 태블릿 수립이며 업무상 손해 내용 전부 메꾸시려면 이깟 그릇 몇 개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제가 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내일 바로 원래 살던 곳으로 다시 옮길 거니까 같이 사는 식구들한테 이따위를 굴 거면 혼자 사세요. 이것이? 지금 저한테 손 올리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싸워볼까요? 저야 감사하죠. 먼저 때리세요 그럼. 휑해진 머리로 저를 한 대 때릴 듯이 손을 번쩍 드는데 제가 오히려 때리라며 가까이 가자 저보다 키가 한참 아래인 시어머니는 주춤거렸어요. 그때는 진심으로 저도 한 대 때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희가 어디 대기업도 아니고 남편이랑 둘이서 작게 일하는 업체라 고객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시어머니가 한 짓은 저희더러 앞으로 백수되어 살라는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저는 그 집구석에 2번 다시 오기 싫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방에 있는 모든 짐을 다 가지고 내려왔어요. 애초에 짐이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금방 차에 실을 수 있었고 저는 곧장 원래 살던 집으로 왔습니다. 1층 작업실에 있던 남편이 저를 보고 놀라서 나왔는데 자초지종을 듣더니 엄청나게 화를 냈죠. 곧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더니 엄마 미쳤어? 지금 제정신이야?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애도 아니고 지금 천지분간이 안 돼? 오늘 우리가 날린 게 얼마짜리 계약서인 줄 아냐고. 내가 내일 당장 이거 전부 엄마한테 청구할 거니까 알아서 해. 엄마 그 유치한 짓거리 때문에 우리 업체 접게 되면 엄마가 책임질 거냐고. 뭘 잘했다고 울어. 나도 집사람도 엄마 다시는 보러 안 갈 거니까 그냥 혼자 살아. 그 뒤로 한 일주일 동안은 시어머니가 사고 친 걸 수습하느라 저희 둘 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대형 사고 하나가 터지자 줄줄이 다른 일까지 밀리면서 저희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수습을 한 거였어요. 얼추 일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는 둘 다 대자로 뻗어버렸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희는 시어머니에게 오는 연락을 전부 무시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시작해서 저희가 계속 무시하자 온갖 욕들을 보냈다가 요즘은 자기가 심했다며 사과를 하고 있어요.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정말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내용 증명을 작성해왔어요. 이번에 죗값을 치르게 하지 않으면 분명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또 철없는 짓을 할 거라면서요. 저도 저지만 그간 남편이 쌓인 것도 많았구나 하고 새삼 알았어요. 하긴 제가 아내이기도 하지만 엄연히 동업자이기도 한데 사사건건 업무 방해를 하니 남편 입장에서도 얼마나 짜증이 났겠나 싶긴 하더군요. 남편이 보낸 내용 증명을 보고 시어머니는 또다시 울며불며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가 그게 안 먹힌다 싶으니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참나, 정말 속도 없는 양반이죠. 야, 네 남편한테 이것 좀 물으라고 해다오. 내가 그런 종이 조각들 내용을 어떻게 알았겠니?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니. 응?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다시는 너희 일하는 거 방해 안 할게. 그러니까 얼른 다시 집으로 들어와. 그건 모르더라도 그 집엔 다시 안 들어가요.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나는 아프잖아. 저번처럼 또 혼자서 몸도 못 가누고 있으면 어떡하라고. 그날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알아? 어른이 이 정도까지 미안하다고 하면 좀 들을 것이지. 니네 이렇게 아픈 부모 버리면 나중에 얼마나 후회되겠니? 이렇게 찰눈을 저버려도 되는 거야? 찰눈을 저버린 건 누가 봐도 어머니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과하면 저희 거 무조건 들어야 해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똑같은 행동 하실 거잖아요. 남편한테 할 얘기는 남편한테 하시고 저한테 전화 그만하세요.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다음엔 안 그런다니까. 미안하다고 얘. 시어머니가 아무리 연락을 해서 난리를 쳐도 저희가 원하는 반응을 해주지 않자 결국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손수 찾아왔어요. 울면서 내용 증명도 취소해주고 자기랑 같이 살아달라더군요. 저는 솔직히 혼자 지내는 게 뭐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인가 싶었는데 그냥 당신은 아프니까 혼자 있기 무섭다는 겁니다. 어차피 일도 안 하고 집에 혼자 계시니 잘 관리하면 위험할 일은 없을 텐데 누가 보면 암이라도 걸린 줄 알겠더군요. 얘들아, 이애미가 미안하다. 내가 화가 나서 그냥 조금만 골려주려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까지 큰 피해인 줄 몰랐어.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이제 그만 화 풀으렴. 아들, 정말 엄마한테 이럴 거니? 엄마가 미안해. 이제 며느리 괴롭히지도 않고 화도 내지 않을 테니 그만하렴. 내가 잘못했어. 응? 화장이 전부 지워질 정도로 엉엉 우는데 그 고사항하던 양반이 이렇게까지 하니까 저희 부부도 마음이 조금 흔들리긴 했어요. 당장 그날은 집에 바래다 드리고 별 이야기 안 했지만 저희 부부는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쯤이면 시어머니가 정신을 완전히 차리셨을까요? 눈치 보니까 남편은 계속 끝까지 밀어붙일 것 같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제가 남편을 말려야 하나? 다시 같이 살지는 않더라도 내용 증명은 철회하자고 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제가 주변에 결혼한 친구도 많이 없고 남편도 저도 외동이라 조언을 구할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도 많이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